다음은 외부 저장 장치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외부 저장 장치인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저장 장치의 유형에는 마그네틱 디스크, 옵티컬 메모리, 그리고 마그네틱 테이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마그네틱 디스크의 대표적인 디바이스로는 하드디스크가 있고요. 옵티컬 메모리로 CD롬과 DVD를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저렴한 비용으로 큰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외부 기억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석 물질로 코팅된 비자석 원형 평판 위에 구성된 기억 장치를 말합니다. 이 평판의 재료로는 알루미늄 합금, 유리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구성품은 이와 같이 원형 평판, 그 다음에 헤드, 디스크 암, 그 다음에 구동장치 이와 같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원형 평판은 서큘러 플래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석물질로 코팅된 평판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헤드는 전도성 코일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판독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디스크 암은 헤드를 이동시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구동장치는 디스크 암을 움직이게 하는 모터를 얘기합니다. 실제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리드하고 라이트하는 메커니즘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헤드라고 불리는 전도성 코일을 통하여 디스크에 읽거나 쓰거나 읽혀집니다. 즉, 쓸 때는 여기와 같이 지금 레코딩 미디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하드디스크의 미디어가 밑에 이렇게 들어가고 자석물질로 코팅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쓸 때는 이런 전도성 코일을 사용해서 쓰게 됩니다. 전류를 흘러주면서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에 의해서 밑에 흐르는 자석물체가 자화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쓰게 되고요. MR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 값을 읽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류가 흐르면은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이 원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기록하고 읽게 됩니다. 먼저 데이터 쓰기는 전도성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을 형성하는 원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헤드에 펄스를 내보내서 다른 형태의 자성 패턴을 표면에 기록하면은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읽는 방법은 자기장 내에 코일이 지나가면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MR 센서를 사용한 리드가 또 가능하겠습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좌우 방향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변하는 원리를 사용하는 게 MR 센서가 되겠습니다. MR 센서에 전류를 흘려주면 좌우 방향에 따라 전압이 달라지고 이 전압이 달라진 전압을 사용해서 리드하게 되겠습니다. 이 MR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은 고속 동작이 가능해서 저장 밀도와 동작 속도가 향상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드디스크의 논리적 구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디스크는 디스크 표면을 트랙과 섹터로 나누어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트랙은 디스크 표면의 동심원 형태로 분리한 영역을 말하고요. 섹터는 트랙을 일정 크기, 즉 512바이트가 주로 되는데요. 일정한 크기로 분할한 영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섹터는 물리적인 최소 단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린더인데요. 실린더는 원형 평판, 플래터를 여러 개 사용할 경우 각 평판들의 동일 트랙으로 구성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옆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스크가 이와 같이 원형 평판으로 되었다고 가정하고요. 각각의 같은 동심원 이걸 갖다가 트랙이라고 얘기합니다. 트랙 내를 이렇게 나눠서 영역을 나눠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데 이 나눠진 영역 하나를 갖다가 섹터라고 얘기합니다. 섹터와 트랙 사이에는 갭이 존재하는데 이걸 인터트랙 갭, 인터섹터 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래터를 이와 같이 여러 개, 이와 같은 4개를 사용했을 경우 동일한 트랙으로 형성되는 이런 원형 형태, 이걸 갖다가 실린더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클러스터와 블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러스터는 운영체제가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 논리적 기본 단위를 클러스터라고 얘기합니다. 한 개 이상의 섹터를 묶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클러스터의 사이즈는, 크기는
4에서 32KB가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에 따라서 클러스터 크기가 다양하게 설정되기도 합니다. 클러스터를 사용함으로써 대용량 데이터 저장에 효율적인 저장이 가능하고, 반면에 소량의 데이터에는 비효율적이 되겠습니다. 즉, 소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클러스터로 하게 되면 사이즈가 좀 커지겠죠. 낭비하는 공간이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블록입니다. 블록은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최대 데이터 전송 단위가 되겠습니다. 메모리와 디스크 사이의 입출력 전송 단위로 블록의 크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블록은 여러 개의 섹터로 구성합니다. 4KB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블록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디스크의 레이아웃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전하는 디스크의 바깥쪽에 위치한 데이터는 헤드를 지나가는 속도가 중심부에 위치한 데이터보다 빠릅니다. 즉, 바깥에 이렇게 돌아가는 헤드의 속도가 중심부에 위치한 데이터보다 빠르게 돼서 실제로 트랙별로 디트 간의 간격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즉, 요 섹터를 보면 여기는 좁고 여기는 길죠. 따라서 레이아웃 방법으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등각 속도가 됩니다. 콘스턴트 앵귤러 벨로시티라고 하는 CAV 방식인데요. 디스크를 고정 속도로 회전시킵니다. 따라서 같은 비율로 비트를 액세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단점은 바깥쪽 트랙의 공간이 낭비가 됩니다. 즉, 디스크를 고정 속도로 회전시키기 때문에 이 내부하고 내측하고 외측의 데이터 저장 비율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이 내쪽은 빽빽하게 데이터가 써지는 반면에 바깥쪽은 좀 성기게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되게 되겠죠. 띄엄띄엄. 그래서 바깥쪽 트랙의 공간 낭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이터 밀도 저하를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 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등각 속도가 아닌 멀티플 존 에코딩 방식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MGR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디스크 포맷을 여러 개의 영역으로 나눈 다음에 존 내에서 트랙당 비트 수는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즉, 디스크 포맷을 여러 개의 존으로 나누고 존 내에서 트랙당 비트 수를 동일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동일한 트랙 길이가 유지가 되고요. 단점은 이걸 읽어내기 위한 회로가 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데이터 저장 밀도가 높겠죠. 다음은 디스크에서 어드레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디스크에 최소 기록되어 있는 섹터입니다. 따라서 섹터 위치를 지정하는 주소 지정 방식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러한 주소 지정 방식에는 CHS 그리고 LBA 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CHS 주소 지정 방식은 실린더, 헤드, 섹터의 첫 글자를 모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즉, 하드디스크의 실제 구조와 동일하게 실린더 번호, 그리고 헤드 번호, 그 다음에 섹터 번호를 사용해서 섹터를 지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주소 지정에 많은 비트가 필요하게 되고요. 따라서 대용량 하드디스크인 경우에는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LBA 방식이 되는데요. 로지컬 블락 어드레싱이라는 주소 방식이 되겠습니다. 즉, 하드디스크의 모든 섹터를 1차원 배열로 생각하고 0번부터 차례로 연속적인 논리 주소를 할당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드디스크 컨트롤러에서 논리 주소를 실제 물리 주소, 즉 CHS 번호로 변환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LBA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영체제는 하드디스크를 섹터의 1차원 배열로 취급해서 데이터 읽고 쓰는 효율이 더 좋아지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 포매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크 포매팅은 하드디스크에 데이터 저장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말합니다. 즉, 트랙과 섹터의 시작과 끝을 식별하기 위해서 디스크에 각종 제어 데이터를 기록하는 작업을 디스크 포매팅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스크 포맷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우 레벨 포맷과 하이 레벨 포맷이 있는데요. 로우 레벨 포맷은 실린더 트랙과 섹터 위치를 잡아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요. 모든 섹터의 내용을 삭제하고 공정 출고 상태로 초기화하는 작업이 로우 레벨 포맷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하이 레벨 포맷은 운영체제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을 설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 설치 과정에서 실행하는데요. 명령어를 사용해서 직접 실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 성능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스크 성능 파라미터에는 탐색시간, 회전지연시간, 접근시간, 전송시간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탐색시간은 시크타임이라고 해서 헤드가 원하는 트랙으로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말합니다. 즉 이와 같이 트랙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 현재 헤드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면 여기에 위치한 헤드를 내가 가령 원하는 데이터가 이 부분에 있다고 하면 이 헤드를 여기서 이 앞쪽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이때 걸리는 시간이 탐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 지연 시간은 로테이셔널 레이턴시로 원하는 섹터가 헤드 밑으로 도달해까지 걸린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령 하드디스크가 회전 방향이 이와 같이 반시계 방향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여기 있고 헤드가 여기 있으면 얘가 헤드 밑까지 와야지 읽을 수 있겠죠. 읽거나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까지 오는 걸리는 시간이 회전 지연 시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접근 시간이라고 하는 액세스 타임은 시크 타임 더하기 로테이셔널 딜레이, 즉 탐색 시간과 회전 지연 시간을 합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송 시간은 트랜스퍼 타임인데 데이터 전송을 위해 걸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데이터 트랜스퍼는 실제로 디바이스가 대기 상태에 있다가 채널이 확보되면은 헤드가 움직여서 플래터가 이동을 하고 데이터 트랜스퍼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 구간이 실제 하드디스크가 사용 중에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디스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드디스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는 먼저 디스크의 회전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디스크의 RPM을 Revolutions per Minute이 되는데요. RPM을 높여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RPM이 높아지면 발열, 소음 또는 고장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기록 밀도를 높입니다. 용량과 전송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섹터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디스크 캐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스크 내부에 캐시를 추가해서 디스크 접근 속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전체적인 하드디스크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